6년 뒤인 2025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관련 인력이 최대 40% 줄어들 것이란 현대차 자문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달, 특히 전기차의 등장이 전통적인 자동차의 제조 인력을 줄인다는 건데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가 기로에 섰다는 분석입니다. 은행들이 일자리에 기여한 성적표를 매기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가 2달째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은행의 직접 고용 말고도 기업 대출을 통한 간접 고용 효과를 계산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시세와 지나치게 다른 가격으로 거래했거나 자금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 증여까지 다양한 의혹이 조사 대상입니다. 참치캔 등을 취급하는 동원 F&B가 대리점의 반품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면 벌금을 물리는 등의 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참치캔의 반품 비율 한도는 0.1%에 불과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감이 감돌던 자동차 산업에 또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6년 안에 국내 자동차 생산 인력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같은 생산 기술의 변화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생산 공정이 단순합니다.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수도 3만여 개에서 15,000여 개로 절반이 감소합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필요한 인력도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자동차 제조업 인력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차량 전동화가 되면서 자동차 동력 전달계 쪽 부품이 아주 단순해져요. 조립 공정 자체가 자동화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인력의 그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1년에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16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현대차 노사는 생산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해 노사 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예상될 만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취임 1년이 막 지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의 미래 전략과 방향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지금까지 현대차가 진행했던 변화들부터 좀 짚어보죠. 네, 정의선 부회장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추격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달 현대차는 2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3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앱티브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는 이동수단과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자, 그렇게 사업을 전환시키게 되면 앞서 현대차 제조 인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했는데 네. 그 인력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게 되면은 부품과 생산 과정이 줄기 때문에 생산 인력 감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플랫폼 등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솔루션, 플랫폼 등에서 성과가 나오면 현대차가 자연적인 인력 감축을 할 여력도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에도 자동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고용이 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고용 자체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글로벌 판매량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차가 글로벌적으로도 유명한 회사가 됐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전략은 좀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현대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현대차가 앞으로 계속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GM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자율주행, 차량 공유 등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투자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노사정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걱정할 현대차보다 눈앞의 상황이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생산 절벽을 맞닥뜨린 르노 삼성 자동차가 결국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노조가 대응에 나서면서 노사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르노 삼성 자동차의 판매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내외 판매 부진에 따라 르노 삼성은 생산량 감축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시간당 60대를 생산하던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앞으로 시간당 45대만 만듭니다. 생산량 감축에 따라 르노 삼성은 인력 구조 조정도 추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수십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인력 재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노조는 반발합니다. 생산량 감축과 인력 조정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르노 삼성은 생산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르노 삼성은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노사 갈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1년 동안 부분 파업하면서 이미 닛산 로그 물량을 신용 물량도 잃어버렸었고요.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문제를 거론한다면은 결국은 철수할 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르노 삼성 노사는 이번 주부터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생산 절벽에 직면한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미래 먹거리에 장기 투자를 통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뿐 아니라 의료 기술까지 그 범위가 넓은데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을 육성하고 인재를 발굴하는 게 목적입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래기술 연구과제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뇌종양 치료제 발굴부터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까지 기초과학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동안 저희가 빨리 추격하느라고 잊어버렸던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과학과 소재, ICT 기술의 가장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 미래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보고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성장 동력, 특히 수종 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은 굉장히 뛰어나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적 자원을 개발한 후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인적 자원이 담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오는 10일 충남 아산 탕정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차세대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QD-OLED,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 먹거리에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삼성의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한 소위 일자리 성적표를 8월에 내놓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2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 금융위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새로운 일자리 측정 지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하겠다며 내놓은 문서입니다. 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분석해 8월까지 발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획한 발표 시점에서 2달이 지났는데도 내부 책임자급 보고도 발표 시점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과장님까지는 보셨고 그 위에 국장님부터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못 보셨고요. 10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가 미뤄진 건 당국이 공언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방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은행이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자체 기여도와 산업과 기업에 대출해줘 고용을 늘리는 간접 기여도를 측정해 고용 창출 효과를 수치화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특히 간접 기여도를 계량화하기 위해 고용 유발 개수란 걸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연구를 맡은 금융연구원이 고용 유발 개수라는 걸 활용할 경우 부정확하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급기야 금융위는 고용 유발 개수를 활용해 간접 기여도를 수치화한다는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조금 유의미한 내용이 최소한 있어야지 않겠냐 조율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은 좀 빠지는 걸로 얘기가 돼요. 금융위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해 이미 은행권이 발표하고 있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개수와 개별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사례들을 담은 수준에서 금융권 일자리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자, 앞서 보신 은행권 일자리 성적표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에 발맞추기 급급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 측정에 대한 사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부터 먼저 벗고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우선 애초에 금융당국에서 이 은행권의 소위 일자리 성적표를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취지는 뭐였습니까? 우선 이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을 한 상황에서 이 금융 쪽도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걸 또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일자리 기여도 측정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은요. 이 비대면 등으로 은행권이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이 각 산업에 대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 등으로 간접적인 기여 효과는 있다,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은행권 대출이 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를 통한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고용 유발 개수였던 건데 한마디로 이 고용 유발 개수 활용이 백지화된 겁니다. 그 대신에 금융위는 KDI,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활용을 했었던 이 대출의 고용 창출 효과, 이거를 새롭게 이것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인용하는 수준에서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업에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뭐 그 대출금이 뭐 설비 투자에 쓰일지 채용에 쓰일지 뭐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잘 불투명한 부분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백지화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죠. 네, 고용 유발 개수를 활용해야만 이 은행권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객관적이고도 계량화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자리 창출 측정의 의미가 퇴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산업에서 매출이 10억 원 증가했을 때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는가에 대한 그 개념인데요. 그런데 금융연구원은 이번에 이 고용 유발 개수의 대출액을 곱한 수치도 금융위원회에 그 수치도 같이 제공을 하면서 다만 이 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해서 이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고스란히 매출액 혹은 또 일자리 증가 쪽으로 직결이 된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한계도 같이 지적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지적을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벌써 2달씩이나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결과가 나옵니까? 목표는 10월인데요. 아직 언제 발표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언젠가 당국이 발표야 하겠지만 사실 이미 공시된 데이터라든지 은행권의 개별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그냥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이 금융위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에 그 은행들만 좀 애꿎게 뭐 처리해야 될 자료라든지 제공해야 될 자료들만 늘었다, 일만 늘었다라고 하는 뒷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은행들이 일은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지표도 그렇게 썩 훌륭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지부동인 대출 금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 금리인데 이게 좀처럼 떨어지질 않아서 청년들의 빚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차 직장인 이모 씨는 대학 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으로 2천만 원가량을 대출받았습니다. 취업 후 매달 원금과 이자로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떼면서 학자금을 갚았고 현재는 400만 원가량이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전셋집 마련도 어려울 정도로 미래 설계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원금이랑 이자 합해가지고 한 2,6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다 갚고 그래도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받을 때는 금리가 5%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전환대출이 돼가지고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부담이 엄청 크기는 하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취업을 하고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 평균 910만 원을 갚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장기 연체자도 2,000명을 웃돕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로 요지부동입니다. 심지어 제때 갚지 못할 경우 붙는 연체금리는 6%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업 부상환 학자금 국가에서 하는데 돈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금을 낮춰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도 내년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2.0으로 계산해서 내년도 거는 담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사회에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시중금리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참치캔 제품으로 잘 알려진 동원 F&B. 최근 중독성 있는 광고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리점주들에겐 아니라고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든 없든 반품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넘기면 대리점이 페널티까지 물어야 합니다. 대리점만 피해를 보는 갑질 계약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동원 F&B와 대리점이 올해 7월 체결한 장려금 약정서입니다. 품목별 허용 반품률이 정해져 있고 바로 아래 반품 페널티 산정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주력 상품인 참치캔은 허용 반품률이 0.1%, 상온 제품은 1%, 기타 제품은 2%. 예를 들어 전달에 1,000만 원어치 참치캔을 본사로부터 매입했다면 이번 달에 반품은 10,000원까지만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넘겨 반품하게 되면 기준을 넘긴 차액만큼 오히려 반품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불량 제품이 많아도 사실상 전량 반품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겠죠. 물건 다 사인했는데 물건이 잘못됐는데 그 수량이 한두 개면 몰라도 수량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처리를 해줘야지. 동원 측은 모든 점주들의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고 실제 반품률 통계를 고려해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통계보다 많은 불량 제품을 받을 경우 대리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반품이 나온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냥 폐기로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이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오픈을 하고 불만이 없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유도리 있게 유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자에 의한 반품은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재고를 대리점 자체 내부적으로 처분을 하든지 일선 대리점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반품이 없으면 장려금을 준다는 약정서가 반품을 못하게 막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에 정부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기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이 조사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합동조사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서울 25개구 자치구 외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까지 참여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집중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택 거래 중에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빌려서 나서는 부동산 거래와 함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와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업다운 거래, 그리고 미성년자 거래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한 40대 개인이 4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차입금을 34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 10대 미성년자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기 돈 6억 원을 신고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의심 사례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네, 일단 수상한 거래가 드러나면 먼저 합동조사단이 소명을 요구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출석 조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분양권 등을 사고 판 게 적발될 경우 경찰청에 통보되고 편법 증여는 국세청에, 불법 대출은 금감원에 내용이 통보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과 입출금표 등 돈이 오간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다음 주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 점검반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가운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여부를 살펴볼 계획인데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으로 불리는 소위 58년 개띠. 이 세대는 인구학적으로도 또 정치사회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뚜렷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한창 발전하던 80년대에 사회에 진출했고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른 2000년대까지도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보다 조금 더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이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958년생은 7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32만에서 35만 명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관련 연구를 보면 1945년부터 1954년까지 그러니까 베이비붐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3,4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는 이 소득이 5,200만 원가량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지난 1988년에 시작된 걸 감안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20년 납입을 완성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위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90만 명 중에 40만 원도 채 못 받는 사람이 250만 명에 달합니다. 또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20만 명 중반대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보면 내년 노령연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2조 5천억 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증가폭은 그 이듬해부터 3조 3천억 원, 3조 5천억 원 하는 식으로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사람도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이 부분까지 재정 전망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당장 중요한 건 연금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이 제도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진단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빈곤 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부족한 연금액이 한몫하고 있는 건데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령은 연금 제도 자체의 성숙도에도 또 다른 의미를 던지는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닷새째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탈원전 등 에너지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 ESS는 화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은 ESS 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민관합동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화 원인과 또 여러 의문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ESS의 화재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산업부가 주관한 사고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에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안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도 화재가 계속되면서 부실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3건의 화재는 모두 조사위의 재발 방지 조치 이후 발생한 거라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발화 원인을 다시 추적을 해보겠다는 게 성 장관 발언의 취지입니다. 최근 이 ESS의 배터리에 리콜 논란도 제기가 됐던데 국감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이 난 ESS 2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곳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LG화학에 비공개로 리콜을 요청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앞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LG화학이 자발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 것을 편의상 리콜이라고 부르면서 오해가 생겼을 뿐 법적 의미의 리콜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에너지 이슈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 사태 등 원자력 발전소 부실 점검 문제와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ITC는 수입 배제와 같은 금지 명령을 통해 해당 품목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 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4,500여 명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실제 신고한 금액은 6조 4천억 원가량으로 소득의 절반가량을 숨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맑고 선선한 데다가 공기도 청정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0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되고요. 울진은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14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의 낮 기온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한글날인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